기상 1.5도를 사수하라. 여기는 기후위기 작전 상황실 신박한 벙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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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희가 오늘 함께할 기후 마스터님을 모셨거든요. 이준희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기후과 연구소의 이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IPCC 보고서 아시죠? 그 보고서 너무 궁금해요. 네. 이준희 교수님께서 그 IPCC 6차 보고서의 총괄 주저자이십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어요. 말로만 듣던 IPCC 보고서.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오, 아니 오늘 교수님과 오늘 어떤 얘기하게 될지 너무 궁금한데 지난주 힌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왠지 기억나요 이거? 네. 저 대난 문자 같은 거. 저 요즘 요거 많이 봤잖아요. 그쵸. 코로나, 재난 문자 계속 시도 때도 없이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아요. 다들 네.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타일러? 네, 맞아요. 뭐 집중호우니 뭐 폭염이니 뭐 이것저것 재난 문자가 많이 오죠. 계속 맞아요, 와요. 맞아요. 이렇게 재난 문자가 한두 개도 아니고 저렇게 많이 뜰 때는 왠지 좀 섬뜩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그쵸. 놀라기도 하는데 이번 주 안건 빨리 공개해 주시죠. 복합재해. 복합재해. 네. 뭐가 복합재해라고 하면은 제 종합 세트 같은 제 종합 세트. 네, 그런 느낌인데요. 네. 이 복합재해가 뭔가요, 교수님? 예, 이 자연재해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 다른 종류의 자연재해가 동시에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큰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또 다른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들을 다 포괄해서 이 복합재해라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 자연재해가 좀 더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또 이 단위 사건보다는 2차, 3차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재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한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온난화 심화에 따른 복합재해의 증가, 코드레드 상황입니다. 일주일 만에 떴네요. 네. 와우. 근데 진짜 재해가 하나만 생겼다고 해도 이게 이미 무서운 일인데 근데 복합재해라고 하면 더 되게, 무서워. 되게 더 무서운 되게 맞아요. 위협적인 엄청난 그런 일인 것 같은데요. 저희 얼마 전에도 서울에 집중 폭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일 같아요. 네. 정말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역대급 물난리였는데요. 이 폭우로 서울에서만 8명이 사망했고요. 서울의 7개 자치구에서 19,600여 건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재산 피해액이 약 94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41mm의 비가 내렸는데 1942년 이후에 최대 강수량으로서 이 80년 만에 내린 폭우였다고 합니다. 무슨 영화 같아요. 재난 네. 영화. 기억나요. 그렇죠. 아니 80년 만에 서울을 덮친 폭우라. 이 원인이 뭘까요, 교수님? 예, 우선 이런 집중호우에는 이 자연적인 어떤 대기 순환이나 변동성들이 일단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올해 케이스를 보면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있어요. 고기압이 좀 세력을 많이 확장을 했고요. 그러면서 또 대륙 쪽에 티벳 고기압을 포함을 하는 대륙성 고기압들도 굉장히 세력이 확대가 되면서 이 서로 다른 기단이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죠. 비었어요. 예, 예. 근데 이 전선에 따라서 대기의 강이 형성돼요.
대기의 강이요? 예, 수증기가 대기 중에 많이 있지만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대기 순환에 따라서 특정한 지역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대기의 강에 집중되는 수증기 양이 더 증가되고 그에 따라 이 집중호우의 강도가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러한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우리 이제 안 보이는데 머리 위에 어떤 강이 하늘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다. 그게 강해지고 갑자기 비가 올 때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이 더 많아진 그런 상황인 거죠. 얼마나 더 많이 커졌을까요? 예, 그래서 이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진한 부분에 이제 대기 중에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네. 빨간색 영역이 우리가 대기의 강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영역인데 지금 보시면 8월 8일부터 이제 9일 사이에 우리나라 중부부터 일본까지 이 수증기 띠가 이어지고 굉장히 많은 수증기 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서울을 포함하는 중부에도 비가 많이 내렸지만 일본의 동북부에도 아주 기록적인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가 되면 지금 이제 산업화 이후로 한 1.1도 정도 이미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었죠. 그러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7% 이상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7%나요? 예, 무슨 거는? 이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서요. 근데 대기 중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다 비로 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강수를 보면 한 2에서 3% 정도 증가를 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강수에서도 이게 분포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극한 강수, 집중호우라고 부르는 그 구간에서는 지구 온난화 1도 진행될 때 7% 강수 강도가 증가합니다. 네, 즉 평균적인 강수보다 이 극한 강수의 강도가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더 크게 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지구 가열이라고 그러면은 막 더워지는 것만 생각하니까 폭염이나 가뭄처럼 뜨거워지는 재해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폭우로도 연결이 되네요. 네. 지구 기상 시스템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육지, 대기, 해양, 극지 이런 것들인데 이들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형태의 복합 재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중부지방에서 이렇게 뭐 집중호우로 이제 폭우가 있긴 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재해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합 재해가 나타나고 있는 현장 상황을 취재를 해봤으니까 한번 함께 보시죠. 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밖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으면 문이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위험한 건 저도 처음이라서 약간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때까지는 없었지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또 긴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약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해수면도 올라가는데 비도 스콜성으로 많이 오고 그러면 내년에 또 반복되면 이거 한번 넘겨도 또 문제가 저기 있잖아요. 재활용, 재활용. 그거하고 막 오토바이하고 막 떠들어오더라고요. 여기서 배 타고 다니게 됐어. 일이 막 들어왔어. 그러니 그 물이 다 이리 들어갔으니 지하마다 들어갔으니 오죽해요 지금. 말도 못해. 지금 죽은 사람이나 똑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놀랬는지.
반지하 가구가 재해 취약주택 문제가 불거졌죠. 서울시가 앞으로 지하와 반지하는 주거 목적으로 전면 불허하고 이미 허가한 반지하도 20년 안에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네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살아갈 터전을 잃게 되셨으니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특히 반지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피해가 막심했잖아요. 근데 기후위기는 약자를 덮친다는 말이 또 한 번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경화님 말씀에 깊이 공감해요. 지난 폭우로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신박한 벙커에서 이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가 주택이 위험하다라는 방송을 많이 했는데 그쵸. 폭우로 도시 주택까지도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거기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인프라를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강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와, 이런 지역이 예전부터 침수 피해가 잦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남은 지대가 낮아서 서초하고 역삼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고이는 지형이래요. 항아리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또 반포천 상류부에서 단위 시간에 흘려보낼 수 있는 물의 양이 또 적었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 아스팔트로 다 덮여 있잖아요. 그쵸. 빗물이 이렇게 흡수되지 않는 형태이기도 하고 하수 관로에 빗물이 막 흘러내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압이 생겨가지고 맨홀 뚜껑이 열리고 하수가 역류하는 그런 일도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네. 인재 사고도 많았잖아요. 네, 종합 배수 대책 세워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 얘기하면 이 온실기체를 감축하는 그런 완화에 대한 대책 얘기 많이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가 그러한 더욱더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지금 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복합재해가 정말 무서운 게 하나가 넘어지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도미노 같거든요. 재앙의 도미노, 그죠? 그 정도로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실제로 전 세계 곳곳에서는 재앙을 경고하는 경고물이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돌 아니에요? 왼쪽에 있는 돌은 독일의 헝거스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돌은 스페인에 있는 과달페랄의 선사 유적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가 왼- 써있네? 글자가 뭐 이렇게 써여 있죠. 예. 그렇죠. 예. 이 두 개의 돌은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예고하는 그런 돌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또 유럽이 500년 만에 가뭄이 닥치면서 이 돌들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서워야 되는 얘기인데. 500년 만에. 네. 저기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또 이제 Wenn du mich siehst, dann weine라는 말인데 그 나를 보게 된다면 그럼 울어라. 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다라는 얘기인 네.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네. 뭐랄까 대비를 하라 막 이런 얘기예요. 예. 네, 극심한 가뭄이 생기면은 강의 수위가 낮아지잖아요. 네. 그때 돌에다가 그 해당 연도를 이렇게 새겨 놓은 게 헝거스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뭄이 심하면은 저 돌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또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와,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진짜 올해 더위 강도가 극심했다는 얘기 같은데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강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또 전체적으로 패턴이 중요하잖아요. 한 지역에서 갑자기 막 물이 많이 내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제 덜 내리고 하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그 패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이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알려져 있는 죽음의 땅, Death Valley라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가봤어요. 그래서 하버드 네. 촬영도 많이 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너무 더워서?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너무 더운데 더운 건지도 잘 모르고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물이 마시고 싶은 이상한 막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너무 건조해서 그런 건데 이번에 폭우가 있었답니다. 지난 8월 5일 날에 3시간 만에 한 38mm 정도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근데 그게 1000년 만에 생긴 일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강수량의 75%나 그날 3시간 안에 내렸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원래 비가 많이 안 내리는 거니까. 이 데스밸리 지역 특성상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큰 피해를 입게 됐고 도로가 물에 잠기고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기반 시설 대부분이 이렇게 파괴되는 그런 재난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스밸리뿐만 아니라 파키스탄도 지금 딱 이 상황인데요. 그쵸, 맞아요. 올해 초에 파키스탄하고 인도 네. 거기가 이제 50도씨에 육박하는 폭염을 겪었는데 심각했죠. 8월에 엄청난 폭우와 홍수가 지금 발생해서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지금 파키스탄의 재난의 강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기후 변화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평균 상태가 변화하는 거에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변동성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우와 폭염이라는 이런 서로 다른 양상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어떤 재해 형체가 지금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요, 뭐 거의 뭐 500년 만에 막 가뭄과 폭염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영국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해서 이제 규제까지 할 정도로 심각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여름철 후반부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런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막 시내 곳곳에 물난리가 나고 지금 또 심각한 피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랑 비슷한데요, 이게? 그렇네. 예, 그래서 이렇게 폭염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또 폭우가 되는 그러한 기습적인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극단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실제 그렇잖아요. 올해 8월 달에 수도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같은 날 남부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한반도의 날씨도 완전히 극과 극으로 극단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전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워낙 크고 또 기후가 원래 다른 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는. 땅덩어리 작은데 그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어떤 지역적인 차이가 큰 자연재해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런데 이 작년 8월 말에 공개되었죠. 이 IPCC 제1신호그룹 보고서 나왔다. 예,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러한 복합재해의 중요한 연결 고리 중에 하나가 물순환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요. 예, 이 물순환은 우리 지구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이제 순환을 하잖아요. 이 대기, 그다음에 지표면, 해양, 빈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제 물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 물순환도 강화되고 있고 이 물순환 강화에 따라서 이제 평균 상태도 바뀌지만 변동성도 크게 증가하고 복합재해도 더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지금 지구 온난화가 점차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IPCC 제1신부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2030년 초반 혹은 중반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0년 초반 또는 중반.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당겨진 네. 것 같은데? 저거 그러니까요. 35년이라고 점점 당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당겨져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1.5도
혹은 2도, 네. 4도 지구 온난화가 될수록 색깔의 대비가 되게 심해지죠. 네. 네, 비가 오는 녹색으로 표시된 많이 오는 지역과 갈색으로 표시되는 비가 많이 안 온 지역의 격차가 이제 온난화의 수준이 증가할수록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물순환이 커진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9년에 호주를 봤을 때 그 남쪽은 거기 원래 남극에 가깝잖아요. 네. 근데 여름이었을 때 그 남극 쪽이 한 섭씨 47도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북부 지역이 아무래도 적조에 가까우니까 비가 원래 좀 내리는 편인데 근데 거기서 갑자기 더 많이 내려가지고 집중호우로 엄청난 그런 이제 피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쪽은 완전히 비가 오고 한쪽은 아예 이렇게 안 오고 굉장히 뜨겁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거고 더 심각해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 호주에서도 이 기후변화의 영향이 아주 심각한데요. 인도양의 다이폴 모드 혹은 우리가 쌍극자 현상이라고 번역하는 자연적인 변동성이 있는데 그 현상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호주 과학자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쌍극자 현상이요? 예, 좀 이름이 어렵죠. 인도양 동쪽의 해수면은 이 해수면의 온도는 평년보다 내려가고 서쪽은 올라가서 이제 시소 형태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다이폴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게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면 그럼 인도네시아 쪽에는 이제 그 바람이 습기가 많은 대기에 수증기가 많은 바람이 불게 되고 남쪽으로는 사실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쪽편에서는 굉장히 이제 폭우와 함께 비가 많이 오고 이제 홍수 피해를 입었지만 남쪽은 이제 건조해지고 폭염과 산불에 피해를 입게 된 거죠. 무섭다. 그런데요, 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와 같은 이 인도양 쌍극자 현상 같은 자연 변동성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면서 그 강도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과 관련되어진 이런 극한 현상들의 강도도 함께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2020년에도 50일 이상 비가 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올해 장마는 오늘로 50일째를 맞으며 올해 장마가 오늘로 50일째를 맞으며 역대 가장 긴 장마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SNS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가 막 확장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정도의 이 메시지화 한다라는 얘기는 이미 이 기후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예견하고 연구 보고서로도 만들어 놨습니다. 사실 우리도 8월 8일에 그 동작구에서 1일 강수량이 381.5mm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립기상과학원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만약 우리가 현재와 유사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면은 100년에 한 번 기록될 최대 강수량이 2040년까지는 209에서 493mm, 그리고 21세기 후반까지는 258에서 630mm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동작구에 내린 강수량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폭염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폭염 일수는 평년 전국 평균 8.8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지금과 유사하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2040년에는 폭염 일수가 17.9일이 되고요. 그리고 21세기 후반에는 79.5일로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폭염 일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폭염이 이미 많이 또 늘어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를 해줬는데 그 올해 7월 달이 사상 가장 뜨거운 7월 중에 하나였대요. 그래서 1991년부터 한 2020년까지의 평균값을 냈는데 그것보다 0.4도 가까이 더 높았대요. 맞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폭염이 지속이 되면은 재난의 도미노 현상도 심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시죠. 와, 이게 산불인가요? 그래서 산불이죠. 집도 막 타고 있네. 네, 여기 이제 부자집인데요. 거기 보셨어요? 얼마나 큰 집인데? 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영상은 미국 서부 지역의 캘리포니아인데요. 국가소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7월에도 요세미티 공원에서 산불이 작게 났는데 이게 초대형 산불로 급격히 또 커지게 된 거죠.
확인된 피해 면적만 38제곱킬로미터 이상이고 최소 6천여 명이 이 산불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은 뉴스에서 저희 매년 보는 것 매년 같아요. 보는 것 매년 같아요. 보죠. 예. 네. 근데 교수님, 캘리포니아에 유독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조해서 그런가? 이 전 세계적으로 산불은 자연적으로도 잘 발생을 합니다. 근데 캘리포니아 지역이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산불이 원래 잘 발생되는 지역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또 작년하고 올해가 라니냐 시기예요. 혹시 라니냐 현상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반대 현상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엘니뇨. 예, 엘니뇨 현상. 예. 제가 그 엘니뇨 현상과 달리 이제 작년하고 올해에는 이 적도의 중태평양, 동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요. 이렇게 되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더 건조해져서 비도 많이 안 오고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원래 이 라니냐 시기가 되면은 산불이 더 많이 발생하고 또 대형화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강수량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조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장기적인 추세와 자연적인 변동성이 더해지기 때문에 더 심각한 그런 산불로 이제 더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산불 피해는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유럽 전역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7월 23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EU 국가 전체로 51만 5천 헥타르가 넘는 토지가 불에 탔는데요. 이게 서울 면적의 약 8.5배 정도가 탔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영국, 스웨덴, 크로아티아, 이탈리아의 수도는 현재 40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네. 그죠. 사실은 지금 최근에 몇 년 동안 이 산불 소식, 폭염 소식이 유럽에서 많이 들려오고 있고 유럽이 또 이 기후변화 핫스팟 중에 하나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유럽의 평균 기온의 상승이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40년 동안 이 연평균 온도 상승 추세를 나타낸 것이고 네. 이 빨간색이 진해지면 더 많이 상승한다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단은 대륙이 해수면보다 온도 상승이 빠르고 고위도로 갈수록 빠른데 유럽 지역 색을 보시면 같은 위도대에 다른 지역보다 지금 온도 상승이 더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상한 이렇게 기후 어떤 이변들이라든지 일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카이스트하고 7개국의 어떤 연구팀이 지중해 연안 지역이나 아니면 북미의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최악의 가뭄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이제 날씨들이 이제 5년 이상 연속될 수 있다는 5년? 그런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예. 생각만 해도 좀 고통스러운데요. 예.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질병과 감염병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지구 평균 기온이 1도씩 올라갈 때마다 전염병이 4.7% 정도 늘어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기후에서는 질병이 적은 편이지만 이 대기가 따뜻해질수록 세균과 바이러스가 빠르게 증식하기도 하고 종류도 많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퇴치했다고 믿었던 열대성 전염병이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식량난까지 연결됩니다. 예, 인도에 120년 만에 한 번에 올 만큼의 그 가뭄이 봄철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인도의 그 밀 생산량이 올해는 50%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인도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아르헨티나, 브라질도 지금 가뭄과 폭염으로 콩, 옥수수, 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IPCC에서 올해 2월 말에는 제2실무그룹 보고서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지구온난화 1.1도에 의해서 식량 생산이 크게 줄었고 앞으로 이 온난화 수준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줄어드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복합재해가 그냥 자연에서 끝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고 식량 안보나 국가 안보, 뭐 전쟁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서운 상황이고 이런 건 사실 우리 인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미 인류는 집단 자살의 기로에 써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각한 코드 레드입니다.
자살이라뇨.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네. 올해 7월 달에 베를린에서 기후 회담이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안토니오 구테레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Greenhouse gas concentration, sea level rise, and ocean heat have broken new records. Half of humanity is in the danger zone from floods, droughts, extreme storms, and wildfires. No nation is immune. Loss and damage is happening now. We need a concrete global response that addresses the needs of the world's most vulnerable people, communities, and nations. We have a choice: collective action or collective suicide. 이미 인류의 절반 정도가 홍수나 가뭄, 폭풍, 산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자연재해로 다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당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는 또 우리의 행동이라면 사실 이게 스스로에게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자살이 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아, 그런 뜻이구나. 네, 이게 다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우리는 기후 위기로 인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네라는 것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되는 경제적 손실 거기에 저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 최대 재보험사인 독일 미넨의 재보험사에 따르면은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 세계가 이런 기상이변, 자연재난으로 인해서 입은 손실이 6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약 85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대륙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이 대륙성 폭풍 이런 것들 때문에 280억 달러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죠. 거기는 한 220억 달러 유럽 같은 경우에는 110억 달러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 이렇게 손실이 집중되는 곳이 여력이 없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더 힘겹게 이 재난을 견뎌야 되는 상황이죠. 총액으로 보면은 지금 이런 피해액이 1970년대에 비해서 약 8배 정도 상승했고요. 사실 지금도 계속 들리는 소식이 폭염, 그다음에 폭우, 뭐 재난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최종 집계를 하게 되면은 피해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 감당해야 되는 이 경제적인 피해와 손실 비용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고 사회적, 환경적, 생태적인 그런 손실 비용도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실 감안하지 않고 이제 기후변화 대응할 때 드는 비용만 고려하지만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피해액과 손실액은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액과 손실 금액은 눈덩이처럼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정말 적극적 행동으로 넘어가는 게 힘든가? 이미 우리는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기후위기에 대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우리 사회가 바로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가 이제 풀어가야 되는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나의 문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대응이 힘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제 인간들이 막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개발하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얻는 이득보다 지금 잃는 손해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경제적으로. 근데 그거를 진짜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든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도 이제 기후 위기가 매우 복합 재해라는 형태로 우리한테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난 대응 시스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응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시도지사가 재난 사태를 선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현행법으로는 시도지사가 이게 재난이 발생했습니다라고 건의를 하거나 심의를 해서 행안부 장관이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산불이라든지 집중호우 같이 초등 대응이 매우 중요한 이런 재난들이 일어나면서 지자체가 재난 사태를 직접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도 발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란 것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응대책을 하려면은 인프라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거기에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도 지킬 수 있고 또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 지속 가능 발전과 더불어서 이런 기후 위기에 좀 더 탄력적으로 회복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경로로도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고려한 그러한 적응과 완화 정책이 이제 패키지로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쵸. 최근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 가능한 삶을 통해서 산소 중립의 힘을 보태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특별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잠깐. 안녕하세요. 이곳은 전암마을 은평이라고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활동하는 생태적 기후 전암마을입니다. 첫 번째 전암마을은 아일랜드의 섬마을의 킨세일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있는 동네였어요. 그 마을은 섬이어가지고 피크 오일이 되고 빙하가 녹으면 동네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 섬마을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잠기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마을을 잠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보자. 그게 전암마을의 시작이 된 거고요. 그게 두 번째 전암마을인 토스네스가 따라서 하고 세 번째 전암마을이 그걸 따라하고 이렇게 돼서 전 세계의 만여 개의 전암마을이 지금 열심히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살면서 조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암마을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을 활동들에 참가하면서 그 마을에서 살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최초의 전암마을 은평을 마을분들하고 같이 만들게 됐습니다. 뒤에 텃밭이 보이는데 네. 여기랑 기후위기랑 무슨 상관이에요? 저희 스스로를 기후농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먹거리를 스스로 기르는 활동들을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 기후위기에서는 탄소를 저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후농부들은 땅을 갈지 않고 이 땅에다가 탄소를 가두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1년에 약 1000평에 약 4000kg의 탄소를 다시 저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도 사실 탄소를 저감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먹거리도 많이 자급하시지만 저희 기후농부들처럼 퍼머컬처 방식으로 땅을 갈지 않는 농사를 하면 더 많은 탄소를 포집해서 지구에 가행 배출된 탄소를 다시 저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거리 자급뿐만 아니라 탄소까지도 줄여보겠다고 하는 운동을 전암마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심에 한 30명 정도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두부 조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채식 식당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에는 두부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포장하지 않은 이렇게 통에 담아서 아침마다 두부가 배달이 옵니다. 그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두부 반찬을 만들고 요리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땅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채식으로만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양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름화하고 밭으로 돌려주고 순환하는 거죠. 예.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전파가 되어서 좀 순환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남마을 은평의 공유 부엌, 햇빛 부엌입니다. 오늘은 그 생활재를 풀로 만드는 모임을 하는 벌크 생활 공동체가 있는 날입니다. 한 가구당 1년에 생활재를 사서 쓰는데 약 300개의 플라스틱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지 말고 매달 쓰는 여러 가지 생활재, 로션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제 나누어 쓰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풀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어릴 때부터 좀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사용해서 내가 또 썼을 때 내 몸이 건강해지는 걸 느끼고요. 또 자연에 해가 되는 물질을 밖으로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만족감이나 안정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인들이 1%씩만 자급을 하는 삶의 방식을 바꿔도 기후위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착한 소비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거든요. 소비라고 하는 거는 착해도 계속해서 지구에 폐기물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비보다는 실제로 생산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를 먹고 숨을 쉬고 옷을 입고 매일매일 사는데 그중에 단 1%만이라도 내가 직접 생산하고 만약에 2%, 3%를 생산하면 공동체 안에서 그것들을 나누고 확장하면은 지구에는 폐기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산소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위기의 진짜 해결책은 관계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좀 확장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네 삶을 또 생활을 조금 더 생태적으로 바꾸는 일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말들이 진짜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 전암마을의 출발지가 있는데요. 바로 영국의 남서부 지역에 위치한 작은 마을 토트네스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이 토트네스 전암마을 공동체 조사를 하고 다녀왔는데요. 이 토트네스에 있는 사람들은 2007년도부터 모여서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기후위기 심해져, 에너지 가격은 상승해, 석유는 고갈할 것 같아. 자, 이걸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또 국가가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을 수도 있다. 우리가 나서자라고 해서 석유로부터 독립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라는 목표를 정해요. 여기서 또 등락하는 게 회복력이거든요. 석유 가격이 급등해도 기후재난이 닥쳐도 회복력을 갖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였는데요. 가장 크게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단열 개선을 해서 집을 에너지 자립주택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텃밭을 일구고 토종 씨앗을 지키고 먹거리에 대한 자급력을 높이기 시작했고요. 또 나무를 심을 때도 너트나무, 밤나무 같은 것들을 심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수확할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기도 했고요. 또 마을에 지역 카페를 쓴다라든지 마을 상점을 이용한다라든지 마을 일자리를 만든다라든지 그래서 경제가 마을 안에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로부터 독립하는 마을을 빨리 만든자라는 내용으로 활동을 했는데 이제 이런 활동이 전 세계로 네트워크로 퍼져 나가면서 우리 지금 은평에서 하고 있는 전암마을도 이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렇게 점점 이렇게 더 커져 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카고도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시카고는 14년 전에 2008년에 시카고 클라이밋 액션 플랜, 시카고 기후 행동 계획이겠죠. 네, 이런 거를 이제 세워가지고 어떤 거냐면 건물 옥상에다가 녹지를 조성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시카고에서 만들어지는 이제 건물들의 어떤 이제 친환경 인증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도시 전체에 여러 가지 친환경 공간을 이제 개설을 하고 기업과 이제 시민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을 같이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시카고가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깨끗하고 잘 관리되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좀 받아들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뭉쳐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같이 그려보고 실천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은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러한 기후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의 창은 열려 있다. 그래서 1.5도 아래로 지구 온난화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그 기회의 창이 계속 빠르게 닫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행동해야 그만큼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되어야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대책과 활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라고 꼭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신박한 벙커는 재정비를 거쳐서 더욱더 다양하고 환경적인 멋진 얘기로 앞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네. 저희가 이렇게 잠깐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됐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기후위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네, 저희는 조금 더 흥미롭고 풍성한 이야기들로 돌아오겠습니다. 더욱더 신박한 얘기로 돌아올 신박한 벙커 다시 만나기를 기다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